자, 428쪽에 보면은 의제 납세 의무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의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간주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만은, 사실상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은 납세 의무자로 간주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고, 1번의 밑줄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다 그랬으면은 뭐 당연하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몰라요. 이럴 땐 당연히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원칙이 되겠죠. 자,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근데 등기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도 많이 있죠. 원래 내 건데 좋은 거는 별로 없고 나쁜 게 좀 많죠. 차명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 건데 내가 너무 부동산이 많아서 요걸 갖다, 아니면 좀 검은 돈이라서 이걸 갖다 친척 명의로 해뒀다. 이걸 내가 야 내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신고를 안 했다 그랬으면은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대로 고지서 날라간다는 얘기죠. 요거 차명으로 해서 잘못 재산을 뺏긴 사람도 많이 있죠. 좀 됐습니다마는 어느 유력한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좀 안 좋은 돈인지 이걸 해서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빌려서 운영을 했죠. 그게 뭐 200억인가 400억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랬다 결국은 그거 뺏겼죠.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좀 찔린 돈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서 변동이 됐다. 변동이 됐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매매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게 언제 된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전에 매매가 됐으면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했겠죠. 그럴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매매를 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공부상의 소유자고 요거는 사실상의 소유자란 얘기죠. 6월 1일 기준이니까. 매매를 했는데 신고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요 사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서로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산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누구 걸로 고지서 날라오죠? 갑,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간의 바보죠. 매매가 되면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늦어지면은 팔은 매도인이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서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저걸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요걸 갖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으로 가서 한 열흘 있다 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봤자 얘가 양도세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이건 간단하죠. 자, 소유권 변동이 됐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럴 땐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매매고요. 매매인데 신고를 안 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종중재산. 여기도 그런 거 많죠. 뭐 김해 김씨다. 뭐 무슨 어떻게 돼요? 상주 김씨. 에?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 종중재산이, 이 친구가 장손이에요. 종손. 그러면 종중재산이 있는데 요걸 갖다 갑이라는 사람 종손 명의로 했습니다. 요건 명의가 개인 명의로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변했죠. 개인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팔고 뭐 난리하고 담보받고 그래갖고 요즘은 종중재산으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종중재산인데 갑이라는 종손 명의, 개인 명의로 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야 이거 사실 갑 거 아니야, 우리 문중 거야 라고 신고를 하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종중재산이라는 걸 신고를 안 했으면 정부에서 종중재산인지 개인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공부상의 소유자 누가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건 한때는 굉장히 속 아팠습니다. 종손한테 줬더니 망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한다고 이거 팔고 저 난리 나갔고, 종중재산은 두 가지로 있는데 종중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하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안하니까 종손 개인에다가 여러 사람을 같이 공동 소유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밑줄 사실상의 종중재산이에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인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개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특별히 공부 안 하셔도 우리가 재산세 누가 내느냐? 소유자가 낸다. 소유자가 두 사람이다. 그럼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사실상을 모르면 누가 돼요? 공부상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1순위가 사실상의 소유자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경우에는 2순위 공부상의 소유자, 등기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개념 알면 이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주된 상속자. 똑같은 거예요. 앞에 밑줄 상속이 개시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가 건물은 큰아들 거 일남이. 그 다음에 주택은 누구요? 내가 할 걸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까지 출제하시더니 좀 이따 문제 한번 또 출제해봐요. 요번에는 설마 이건 모를 거예요. 이거 뭐죠? 뭐가 삼순위에 이게 뭐냐 그러는데 농지죠. 무조건 삼순위. 왜 또 이건 삼순위에 또 삼돌이 하죠, 이 양 할 거? 아주 문제를 편집해서 날 당황하게 만들어요. 1남이 2남이 3순위다 이렇게 냈다. 상속이 시작이 됐어요. 상속이 시작됐을 때 딱 둘 중에 하나죠. 1남이가 야 건물 이거 내가 상속받았어 하고 내가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야죠. 이럴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1남이, 즉 상속인이 되는 거죠.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1남이가 나 건물 받았어요, 2남이가 나 주택 받았어요, 아파트 받았어요, 3순위가 난 농지만 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누가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상속인 각자. 1남이는 요거 각자가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상속은 시작이 됐는데 1남이도 신고하지가 않았어. 2남이도 안 했어. 3순위도 안 했어. 그럼 일단 이분은 사망을 했으니까 이분 명의로 고지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한테 고지서 보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고를 하면 각자들한테 고지서 보내면 되는데, 상속인 각자. 그런데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고지서 나가야 되죠. 그럼 누구 명의로 나가야 될까요? 예? 장남.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주된 상속자가 되죠. 주된 상속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장남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신고했냐 안 했냐 둘 중에 하나죠. 신고했으면은 신고를 한 상속인 각자가, 건물은 1남이가 재산세 의무가 있는 거고, 주택은 2남이가 있는 거고, 농지는 3순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된다. 근데 상속이 시작이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누가 뭘 가져갔는지 모른단 말이야.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1순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주된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고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요 말 이해가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문제 만듭니다. 예 아니면 예로 나오는 거죠. 그럼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신고를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으면 답은 뭐가 되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대단해요. 문제 출제 둘 중에 하나인데 신고를 안 했으면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건데 이게 정답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이 예상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세 총론도 해봤고 아까 취득세 문제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습니다. 등록세도 해봤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난이도가 이번에 있었다는 2017년 기출문제예요. 숨은 글씨 아니에요. 숨은 글씨.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 이거 아껴놨다가 이번에 나왔으면 다 맞을 텐데 그죠? 글쎄요. 어떨까? 에? 아 그래요? 한글은 똑같습니다. 네, 마음까지. 저 말씀이 맞아요. 마음까지. 긴장을 하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예로 나오니까. 그죠? 이거 아까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아니면 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이것만 바꿔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큰일 났네. 이제 12월 달 입문 과정인데 이렇게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대비, 가성비 대비해서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은 그냥 공부를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애나 두들겨 패고 집에서 이거 나중에 많습니다. 그래갖고 바깥 분이 이번 시험 안 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어요. 애를 잡으니까 애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은데 세법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많은 세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 이제 배울 텐데 소득세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 양도소득세만 달라.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뻔한 거죠. 출제되는 게 우리 이제 출제하다 보면은 포인트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글자 찾기다. 근데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아니면 얘가 답이니까 얘가 답인데 얘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상속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치면 뒤를 봐요. 주된 상속자냐 상속인 각자냐. 상속 나오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으면은 누가 돼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니까 누가 돼? 공부상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하고 밑에 결론만 보면 돼요. 이게 답 찾는 요령입니다. 앞으로 1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답 찾는 기계를 만들어 드릴게. 노노노 결석이 없다면. 동영상은 절대 흉합니다. 그죠? 동영상은 별로 공부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같이 와서 이렇게 부닥치면서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제 얼굴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살이 좀 쪘지만 이제 한두 달 지나고면 쭉 빠질 겁니다. 왜 빠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428조 괄호 2번 주된 상속자 보면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렇죠. 주된 상속자인데 시험엔 뭐라고 나왔었다? 상속인 각자.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다 그랬으면은 간단히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을 밑줄 연부매매계약입니다. 그 다음 밑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요거예요. 연부매매계약. 연부가 뭐죠? 연부? 1년에 한 번씩 2번 이상 나눠내는 거. 예? 미안해요. 내가 발음이 나빠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하신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할부라는 거 우리 상식을 한번 해볼게요. 할부라는 게 뭐죠? 나눠내는데 몇 번이에요? 달달이? 2번 이상 나눠내는 건 다 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개월도 할부고 3년도 할부고 2번 이상 나눠내요. 2번 이상. 근데 할부는 3가지가 있는데 세법에서 물건은 가져가고 매일매일 돈을 갚아요. 매일매일 돈 갚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매일매일 갚아. 에? 이거 어떡하지? 일수하면은 이제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분식집 아주머니 이렇게 하죠. 일수라는 말 쓰면 왠지 좀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을 외우셨으니까 일수, 노, 일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내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또 다 맞아요. 요걸 일수 그랬으면 월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돈을 갚으면 일부,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면 월부. 1년에 하루,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2년 이상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죠? 연부가 됩니다.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 그랬으면은 회사 같은 경우가 살 때 이 연부를 많이, 세법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연부라는 걸. 액수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서 낸다든가, 대부분이 5년 이상 넘습니다.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100억짜리 샀는데 연부로 해서 10년 연부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0번에 나눠내는 것. 이게 연부 매매 계약이죠. 그럼 요건 뭐냐 하면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국가로부터. 자, 이게 국가의 소유입니다. 국가의 소유를 갑이라는 개인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연부 매매 계약을 맺었죠. 연부 매매라는 건 최소한 몇 년 이상? 뭐에 1년 괜찮아 갑자기 어떤 분이 2년 이래 갖고 놀랐어요. 내가. 맞죠? 2번 이상 내는 게 할부의 조건이에요. 한 번에 내면은 건 일시불이죠. 따라서 최소한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되겠죠. 2번 이상 내는 거니까. 그럼 이런 계약을 맺었을 때 국가다 그랬으면은 매도자가 되죠. 개인이 샀으면 매수가 되죠. 그런데 1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면 장기란 말이죠. 이럴 때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 일단 계약을 맺었으니까 사실상에 우리가 국가였었는데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 사기로 했으니까 재산세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안 끝났으면은 매수 계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뭐가 되죠? 매도 계약자가 되는데 국가는 관계가 없죠.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매수자가 아니라 뭐가 되죠? 매수 계약자라는 용어를 쓰더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국가와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상. 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죠. 공짜로 받았으면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상으로 받았다는 건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개인이 국가 재산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야 국가야 미안해 우리 계약서 쓰고 야 이건 내가 먼저 쓰면 안 돼? 그랬어 어차피 계약 맺었으니까. 이럴 경우에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면은 부담이 되잖아. 사용은 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계약만 맺은 상태. 계약. 잔금 오고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유상이다. 유상은 돈 주고 사용했죠. 돈 주고 사용했으면 이 재산권은 누가 행사한 거죠? 국가니까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부매매 계약만 체결했어요.
돈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원래 소유자는 누가 되죠? 국가가 되죠. 그런데 매수계약자가 야 우리 계약 맺었으니까 이거 당장 내일부터 내가 쓰면 안 돼? 내일부터 쓰면 안 돼? 계약 맺었으니까 일단 계약 기간 동안 내 공짜로 쓰면 되잖아. 무상. 이럴 경우에는 공짜로 썼기 때문에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유상 돈 주고 사용하면은 재산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죠? 국가.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국가가 된다는 얘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래서 연부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공짜로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내가 공짜로 쓰는 대신 세금 낼게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의 경우는 수탁자가 된다. 뭐 간단히 보시면 되고 5번 내비로 두고요. 6번 곧잘 5번의 채비지 보류지의 경우에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 이건 글자 그대로 채비지가 뭐죠? 채비지? 아니 그거는 그렇죠. 이걸 갖다 수용을 할 때 나 돈이 없으니까 이거 팔아갖고 돈 만들었어. 사업비 충당해. 이게 채비지죠. 그럼 채비지를 갖다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 세금에 대한 의무는 누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죠. 이게 채비지 개념이 되겠죠. 보류지도. 6번의 밑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이 누군지 몰라요. 귀속이 없어요. 이럴 경우엔 누가 되죠? 사용자. 요건 어떨 때 나오냐 그러면 이럴 때죠. 우리가 앞에서 민법에서도 배웠습니다. 점유물 취득, 시효 취득 같은 게 있죠. 소유자가 딴 사람이 있어. 등기상의 소유자.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겠어. 안 나타나요. 이럴 때 누가 되는 거죠? 현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다가 증빙자료 모아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 20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취득 신청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점유물 취득에 관한 것. 민법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내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여러 개 중에서 딱 결론은 이거죠.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다. 신고하면은 누가 되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안 했으면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상속이 개시가 됐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상속인 각자. 신고를 안 했으면은 주된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비지를 갖고 있다. 그럼 채비지를 돈 대 사업비 대신에 낸 거니까 누가 세금의 부담이 있죠?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럴 때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다. 이 개념들이 되죠.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냐? 신고하면 그놈이고,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017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이거 아까 출제한 건데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430쪽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뭐 특별하게 공부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과세 표준은 두 번째 줄에 밑줄 개인, 요게 중요하죠.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되느냐? 시가 표준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재산세를 갖다가 여러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가 다 파악하고 있겠죠. 그럼 세금 계산을 할 때는 현재 실거래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되는 가격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세금 계산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이죠. 실거래가는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액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러면 산출세액 나오는데 시험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는 거 알아봐야 정부가 좋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피곤해요. 또 누가 한 사람이 올려놔서 이거 세금 잘못 계산됐어요 하면 너도 나도 다 나온다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개인은 시가 표준액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항상 재산세는 개인 소유나 법인 소유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 고지서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그러면 신고가액이 된다.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되고 고지서 날라오는 건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431쪽에 왕별 표시 괄호 2번에 토지의 세율 나와 있죠. 토지는 아까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1번 밑줄 분리과세 토지, 2번 종합합산 토지, 3번 별도합산 토지. 요 세 가지의 토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건 1월 달에 기본서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세율. 그 다음에 뒤로 세율이 어디까지 나왔나 그러면은 433쪽까지 나왔습니다. 433쪽까지. 그것은 1월 달에 하나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434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마무리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 납세 절차 1번에 징수 방법이 나와 있죠. 그 중에 괄호 1번 과세기준일, 이건 꼭 알아둬야죠. 과세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이다. 2번 납기, 납기라고 하는 것은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1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는 7월 달 아니면 몇 월이라고 그랬죠? 9월 달. 이거 우리가 저기 OT 할 때 한번 설명 안 해드렸나? 우리가 7월하고 9월인데 8월 달은 빠졌다는 얘기죠. 8월 달이 어떤 계절이죠? 장마철이죠. 따라서 제사는 장마 때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7월 달에 빨리 걷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도 견디고 있다 그러면 9월 달에 천천히 걷는다는 얘기죠.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납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나올 확률도 크죠. 7월 달에는 없어질 수 있는 거, 없어질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건축물은 홍수 때 또는 홍수 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7월 달에 걷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선박. 자, 우리가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이나 태풍은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장마철 때. 언제 어느 때 얘가 잠수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또 뭐가 있냐? 항공기. 비행기도 뭐예요? 태풍에 휩쓸려서, 그죠? 뭐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장마철에 제일 많죠. 태풍 때문에, 폭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7월 달에 걷습니다. 그런데 토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홍수가 나도 그 땅은 그 땅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 얘는 천천히 걷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9월 달에 걷죠. 그러면 자, 없어질 수 있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걷고요. 토지는 몇 월에? 9월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세법이 조금 유치한 거예요. 미안하지 세법이.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걷으니까 좀 얄밉잖아요. 그죠? 장마철에 없어질 걸 미리 걷고 장마철에 끄떡없는 건 천천히 걷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양심이 끌려요. 그게 나온 게 주택이에요. 주택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이죠. 따라서 얘는
장마철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양심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주택은 두 번에 나눠서 걷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세법은 알면 알수록 유치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문제 나오는 것도 뻔해요. 주택이라는 것은 2분의 1은 장마 전에 걷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장마 끝나고 걷고. 근데 얘가 장마철에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세무서 공무원들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장마철에 무너졌어요. 울까요? 웃을까요? 웃어요. 왜? 반은 건졌으니까. 이게 세법이에요. 예? 기준일이 있어도요. 기준이 아니 똑같은 경우죠. 기준일에 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돼요? 기준일에 있었는데 무너졌다. 그럴 때 고지서 나오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있었는데 무너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은 못 걷겠다 이거죠. 아무리 과세 기준일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현재 이 고지서 날라올 시기에 그 재산이 없어졌으면 그 고지서대로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반반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서민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래도 혼자 씌고있죠. 반은 건졌으니. 그럼 7월 달이다 그러면은 항상 한 달 내내 걷는 건 아니죠. 한 달 중에서 1일부터 15일까지는 고지기간입니다. 고지기간에 고지서가 막 날라오고 하죠. 그럴 때 내가 재산이 없어졌으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줘라? 내가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부가처분이 어떻게 된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슬픈 얘기죠. 세금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과세,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과거 시험에 날짜가 바뀌어서 많이 나왔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1일부터 15일이고 얘는 뭐 필요 없고요. 16일부터 7월 말 걷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날짜를?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칙 답인데 문제가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문제 출제했잖아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치하죠. 근데 그냥 7월만 알아두면은 그놈이 그놈 같죠. 근데 항상 알아두세요. 고지서 날라올 때 7월이다 그러면 한 달이다 그러면 항상 앞에 15일까지는 고지기간, 고지서 보내는 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죠. 16일부터 말일. 그런데 16일부터 내면 되는데 16일 날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내요? 7월 말에. 그것도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슬슬 가서 내죠. 미리 내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자, 9월도 똑같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고지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7월하고 9월이다. 8월은 빈다. 8월을 왜 빈다고 그랬습니까? 장마철이니까 요때 많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상식적 작년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이 있지만은 재산이 소실이 됐을 때 없어졌을 때는 부가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청구 절차를 해줘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때 취소 처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납부한 다음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뭐예요? 일단 내야 돼요. 그런 다음 소송 걸고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안 내고 있으면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낸 다음에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 장학금 받는다 그래도 등록금은 내야죠.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돈은 무조건 내야 돼요. 거기 박스에 나왔습니다. 납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머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간단합니다. 7월 9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납세지가 나와 있습니다.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등록면허세하고 마찬가지 다 되죠. 있는 곳 소재지가 되죠. 다만 용어가 하나 이제 새로 배웁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어렵지 않죠. 주택
주택 소재지. 선박은 밑줄 선적항의 소재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습니다만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버스가 가다가 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승강장. 예? 정차, 그 장소. 우리가 버스 타려고 서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승강장이라고 그래요? 나 어떡하면 좋아? 정류장으로 바꾸면 안 될까? NG 다시 하고요. 자, 버스가 가다가 여러 버스 타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나마 승강장 하니까 좀 당황했지만 덜 당황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버스가 서는 곳 했더니 터미널 이래요. 오, 미치겠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철이 가다, 전철이나 기차가 서는 곳. 전철역. 또 버스 한번 해보자. 그냥 내가 다 할게. 버스가 가다가 서는 걸 정류장이라고 그러고, 기차가 가다가 서는 걸 정거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플랫폼 이럴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NG 다시 하죠. 버스가 가다 서는 것을, 기차가 가다 서는 걸, 배가 가다가 잠깐 서는 곳, 요걸 거기 써 있죠. 정계장이라고 이용을 합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거기 나왔죠. 맨 밑에 434쪽에 보면 정계장. 선적항이 원칙이지만은 선적항이 없다 그러면 머무르고 있는 곳, 정류장이 되겠죠. 정계장. 또 하나 있어요. 잘 봐요. 비행기가 가다가 서는 곳. 어떤 분은 웃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서면 추락한다고.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 손님 태우고 또 가고 하는 것. 요거 경유지. 그렇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경유지인데 비행기 저기 그 어떤 뉴스에 보면 비행기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보면은 비행기가, 이걸 그림까지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 몰라. 이제 비행기가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정치장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정치장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 항공기에 보면은 정치장의 소재지. 아주 힘들게 끝났어요. 용어만 간단히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스가 서는 곳 정류장, 기차가 서는 곳 정거장, 배가 잠깐 서는 곳 정계장, 비행기가 잠깐 머무른 곳 정치장.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승강장 나오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죠? 해서 좀 그런 걸 많이 안 쓰는 용어죠. 근데 세법에서는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정자를 다 씁니다. 한문용이니까. 그래서 정류장, 뭐 우리가 승강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터미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세법에서 구분할 때 터미널 하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서 정계장, 정치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더라.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징수방법. 징수방법은 고지서 날라오니까 1번 뭐가 되죠? 보통징수가 됩니다. 보통징수. 그 다음에 2번 요거 밑줄, 요것도 곧잘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동그라미. 병기는 한 장의 고지서에다가 같이 인쇄해서 보낼 수 있는 것. 병기, 같이 기록한다는 얘기죠. 같이 인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재산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 시설세.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나 옛날에 실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병기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세금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얘가 7월 달이다. 그럼 얘도 7월 달. 납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재산세 납기가 같을 경우에만 병기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지서를 보내고 납기가 똑같아요. 납기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고지서 2장 보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 장에다가 같이 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이걸 병기고지라 합니다. 그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가 되는 세금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뿐이 없습니까?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더라. 거기 나왔죠?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나란히 적어 병기고지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도 밑줄이죠. 이건 미리 설명했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라고 돼 있죠. 자,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갑니다. 고지서 인쇄에서부터 발송할 때까지의 경비가 얼마 든다고 그러죠?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의 세금을 거둘 때는 고지서 보낼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포기한다는 얘기죠. 해서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조건 고지서 한 장당. 그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가 2,000원. 뭐 재산세 2,000원 미만. 2,000원부터는 걷습니다. 2,000원 미만 1999원까지는 안 걷는 거예요. 실무에서 보면은 10원짜리는 없으니까 1990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있죠. 취득가액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 면세되는 거 걷지 않는 게 있죠. 요거는 2,000원 미만일 때 포기한다는 얘기죠. 면세점은 취득세,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 보내는 재산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5번 물납과 분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날도 했습니다마는 물납은 동그라미 치세요. 물납 별표시. 자, 여기 볼까요? 별표시 됐어요?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그러면 물납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 물납은 물건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물납이다 그러면 재산세만 공부하면 돼요. 국세는 물납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물납이 있어요. 물납은. 그럼 재산세만 공부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되면은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게 물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물납인데 이거예요. 내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데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왔어요. 1,500만 원 나왔으니까 1,000만 원 초과죠? 물건 내야죠.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한다 보면 돼요. 근데 부동산인데 야 서구청아 나 지금 1,500만 원 나왔는데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으로 낼게. 제주도의 땅이다 그랬으면 이걸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서구청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세금을 냈으니까 서구청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유지비용 많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따라서 물납은 절차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야, 나 저 제주도에 있는 저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세금 낼래?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 불허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딴 데 있는 부동산이면 관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매각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는 안 돼 불허가 통지를 하죠. 허가를 안 해줘요. 야 다른 걸로 내? 그럼 어떡하느냐? 불허가를 받았으면은 변경해서 신고하면 돼요. 변경 신청.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항상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이다. 관할구역. 서구청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서구청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내는 게 물납이에요. 그래야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서구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허가해 주냐? 아니죠.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도통 매각도 힘들다. 그럴 땐 허가를 안 해줍니다.
같은 관할구역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을 내가 냈는데 이건 쓸데도 없는 땅이에요. 이걸 세금으로 받아봐야 매각도 안 되고 유지하면 비용만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야 이거 안 돼, 다른 걸로 좀 내. 그럼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해요. 그러면 허락을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물납은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만 된다. 그런데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를 받을 때도 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각도 안 되는 거, 이럴 경우에는 불허가를 해준다. 그럼 나는 불허가 받았다고 무조건 돈으로만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변경을 해서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럼 허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느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은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게 물건 납부, 물납인데 허가를 받을 때도 있고 불허가 받을 때도 있다. 그럼 불허가 통지 받으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숨은 글씨 찾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1년 내내 어떻게 합니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된다. 불허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불허가 받으면 포기하지 말고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바로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납이라는 건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물납은 나왔지만 2번 이제 밑줄 분할납부. 분할납부다 그랬으면은요, 분할납부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정리해드려? 머리 아프시지 않을까?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하면 두 번에 나눠냅니다. 첫날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배워야 될 건 500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 여기다가 분할납부는 아주 끝을 내버릴게요. 분할납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하면 두 번에 나누네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액수가 크겠죠. 액수가 크니까 납부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이것만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분할납부는 두 번에 나눠내는 건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니까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얼마? 1,0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됐나요? 거기에서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재산세 위에다가 뭐 하나 써놔도 되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똑같이 얼마 초과될 때? 500만 원 초과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될 때.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을 언제 내느냐?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일수 계산합니다. 45일 이내. 며칠 이내? 45일 이내.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달수 계산합니다. 2달 이내. 안 쓰셔도 돼요. 재산세만 오늘 공부하십시다. 됐나요? 요거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분납은 요게 다예요. 1년 내내 배울 건 저것뿐이 없습니다.
요번에 재산세, 물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건 내비로 두고요. 뒤로 넘어가 7번의 밑줄 마지막이죠.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에는 뭐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붙죠? 20% 붙습니다. 그걸 한번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취득세 1번,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붙고요. 그죠? 요건 10%, 20%.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그죠? 세 번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붙는다는 것. 감면은 아직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먼저 세 가지를 아시면은 지방세법에 대한 건 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것만 같더라도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한두 개, 등록면허세에서 한 개, 그 다음 취득세 세 개, 재산세 세 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나오는데요. 요번에가 우리가 3주뿐이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4주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3주뿐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막 나갈 수가 없어서 이 국세에 관한 것은 우리가 1월달 과정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4주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세요? 그래서 3주 동안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중요한 거고요. 이제 국세, 종부세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이번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기서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모두 6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종부세가 안 나오면 양도에서 6문제, 종부세에서 하나 나오면 양도 5개 해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재산세 시험에 나왔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요거죠. 우리가 재산세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비과세가 아닌 것, 비과세가 아닌 것 나왔습니다. 요건 상식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에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 소실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게 바로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얘기예요. 과세 기준이 현재 재산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뭐냐? 간단하게 할게요.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집이 있는데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철거 명령을 언제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나? 이게 포인트죠. 뭐 6월 20일에 철거 명령 내렸다. 그럼 당연히 재산세 내야 돼요. 1일 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과세 기준일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6월 1일까지 철거 명령. 그럼 6월 1일 현재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좀 이건 어려우실래나? 어려우셔도 한번 해보죠. 유종애미 오래 보내면서 서비스.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주택. 토지. 토지인데 부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뭐 부수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6월 1일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다. 철거라는 것은 뭐죠? 철거? 이거 접근하면 쉬워요. 철거. 없애라고? 세련된 말로. 아니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거예요. 부신다는 얘기죠. 그러지라 부신다는 얘기죠. 그럼 부신다는 건 땅을 부셔요? 건축물을 부셔요? 건축물 부시면 건축물이 6월 1일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얘는 재산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없어졌지만 땅은 남아있죠. 땅은 남아있죠. 이제 건축물이 없으면 이 토지만 남는 거죠. 이땐 부수 토지가 아니죠. 이럴 땐 요거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게. 철거해도 땅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아무리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지만
주택을 건축물을 철거하면 얘는 그냥 땅이에요. 토지. 벌거벗은 땅. 그럼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얘는 내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바로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주택과 토지는 다 비과세다. 맞냐? 틀리냐? 틀리다는 얘기죠. 건축물은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지면 비과세예요. 땅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어떻게 해요? 주택 철거 명령 받았네? 주택이 없네? 그러면 재산세 안 내지. 땅이 싱긋 웃고 있다는 얘기죠. 땅은 없어질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유치하게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 재산세 과세 대상이 5개가 있는데 주택은 부수토지다 그러면 주택에 포함하지만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만 없어지고 대지는 남는다는 얘기죠. 나대지가 되는 거죠. 부속토지라는 것은 얘가 있어야 딸리는 토지예요. 얘가 없으면 얘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대지가 되죠. 그래서 재산세 내야 됩니다 하는 게 이번 시험에 재산세 3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건축물은 없어졌으니까 비과세, 세금 낼 필요 없지만 땅은 남아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시험 보러 가서 주택만 눈에 확 들어오고 철거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없어진 것 같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서 사망 배웠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세금도 없어지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사람은 죽었지만 승계가 된다는 얘기죠. 주택을 철거했다? 주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만 없어지고 땅은 내 재산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세금 낸다는 얘기죠. 철거했으면 건축물만 없어지는 거야. 땅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철거했으면 땅도 없어져요? 뭐 구멍이 생겨요? 아니란 얘기죠.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숨은 글씨. 이제 배우신 지 3주차 되는 분한테 9시간째 배우는 분한테 어려운 거 설명해서 죄송하지만은 일단 시험에 이번 시험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출제되는 형태가 항상 숨은 글씨 찾기다. 그거 찾는 포인트 연습을 앞으로 1월부터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로 기출문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실제 시험 보면 만만치 않아요. 시험 장소 들어가면. 근데 그걸 만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내년에 찾아뵈야 되네요. 그죠? 내년에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